여러분은 평생을 함께 산 가족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아들의 15번째 생일날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째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28살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만들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초대한 가족 잔치였습니다. 오후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는 새로 산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일 케이크를 들고 나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개의 초를 꽂은 케이크였습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감동해서 우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든 라이터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우리 친손자가 아니라고,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제 몸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궁기형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둘이서만 살아도 행복하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손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저는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고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고열이 계속되었고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정신이 몽롱했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그에게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에게 울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맡아달라고,
자신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가족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낳은 아이라고 믿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친구에게서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의료진들을 매수했습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 출생증명서를 조작했습니다. 저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곁에서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냐고, 언제 낳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맹장 수술을 하던 중 진통이 왔다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함께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후유증으로 기억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부의 통증도 출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준호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낳은 소중한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조작된 진실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이 끝나자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딸을 뭘로 본 거냐고 당장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냐고, 자신은 누구냐고, 자신의 진짜 엄마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두 준호를 위한 일이었다고,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던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하고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칠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울며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1시간을, 2시간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저는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준호의 첫걸음마, 첫말, 첫 등교날.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들은 진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 거짓이었습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이었습니다. 제 인생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대문을 열자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오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차가 뜨거웠지만 제 심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혼하라고, 당장 내일 변호사를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그 말조차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은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이도 저만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받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83통이었습니다. 대부분 남편의 전화였고 시어머니의 전화도 섞여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문자는 읽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와. 제발. 엄마 보고 싶어.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도 무서울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이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첫 돌 때 뒤뚱거리며 제게 걸어오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유치원 첫 등원날 울먹이며 제 손을 놓지 않으려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너무 큰 가방을 메고 의젓하게 걸어가던 뒷모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학예회 때 주인공을 맡아 자랑스럽게 연기하던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지난 여름 둘이서 바다에 갔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파도를 무서워하면서도 제 손을 잡고 바닷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랑 있으면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습니까? 준호가 제 아들이 아니라면 그 시간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진실이었습니다. 제 사랑은 진짜였고 준호의 미소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거대한 거짓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년 동안 저를 속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준호가 제게서 멀어져가는 꿈, 남편이 비웃는 꿈,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오후 3시에 집 근처 카페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카페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하라고,
하나라도 숨기면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이름은 강민우였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였고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민우는 졸업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민우는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아기만은 응급제왕절개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조산하였지만 건강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준호였습니다. 민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아내는 잃고 홀로 남은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 때문에 임신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낳은 아이로 믿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제가 맹장염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병원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출생증명서를 조작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도 돈을 쥐어줬습니다. 민우에게서 아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취해서 깨어나기 직전에 병실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다고, 응급제왕절개를 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저를 속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매일같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준호를 깨우며 밥을 먹이며 학교에 보내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진실을 숨긴 것이냐고, 제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 아이를 원하던 당신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로 만든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까? 속임수로 얻은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당신과 준호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사람을 때려본 적 없는 저였지만 그 순간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남의 시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편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우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준호의 친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답했습니다. 잘 모른다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것마저 거짓말 아니냐고,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진짜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아이를 맡긴 후 연락을 끊었다고, 아마 빚 때문에 도망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준호는 제가 데려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까지 데려가면 안 된다고, 아이는 여기 두고 가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민우라고 소개했습니다. 준호의 친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생부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우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알고 싶었습니다. 왜 아이를 포기했는지, 1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냐고, 아이를 버린 것이 죄송하냐고 따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고,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5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날의 이야기를, 홀로 남은 아기를 안고 울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당시 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분유를 살 돈도 없어서 복지관에서 얻어왔습니다. 기저귀도 제대로 갈아주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자주 울었습니다. 민우는 아이를 달랠 방법을 몰랐습니다. 밤마다 아기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였습니다.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영양실조라고,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동창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부탁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좋은 가정에서 키워달라고 빌었습니다. 민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남편에게 맡긴 후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 후 작은 철공소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7년 후에는 독립해서 자신의 공장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직원 15명을 둔 작은 사장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준호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매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멀리서나마 준호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학원 가는 길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안아볼 수도 아빠라고 불러볼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우는 준호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돈을 입금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씩이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서 50만 원, 100만 원씩 늘려갔습니다. 1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했습니다. 지금 그 통장에는 3,50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민우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었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키우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아들 곁에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15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준호의 아버지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멀리서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천천히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우와 헤어진 후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제 아들이 아닐까요? 피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서 모자 관계가 아닐까요? 15년입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의 첫 웃음도, 첫 걸음도, 첫 말도 모두 제가 지켜봤습니다. 밤마다 열이 나면 간호했습니다. 아플 때 함께 울었고, 기쁠 때 함께 웃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운동회 날, 학예회 날 모두 제가 함께 했습니다. 준호가 상을 받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제 사랑은 진짜였고 준호의 미소도 진짜였습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준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정을 나설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결정한 것 같다고,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라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친아들이 아니라서 버리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준호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보낸 15년의 시간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아빠는 어디에 있냐고, 왜 자신을 버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 지금도 얼마나 준호를 사랑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민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공원 벤치였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냐고,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냐고 따졌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했다고,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빚에 쪄들고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준호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아들의 행복을 빌었고 멀리서나마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키울 수 있냐고, 다시 함께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라고, 사실 자신의 가족은 이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진짜 엄마라고, 아빠도 자신의 진짜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또 한 명의 아빠가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빠와 키워준 아빠 모두 소중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아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민우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15년간의 거짓말은 쉽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비밀도 없이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시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제 아들입니다. 그 사실은 어떤 진실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요. 거짓 위에 세워졌던 가족이 이제는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2명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1명의 엄마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행운아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